낙찰은 받았는데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정답은 쉬운데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을 버티는 동안 내가 데미지를 입으면 될까요?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팔리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 구조, 버텨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최단 경로를 설계하는 것과 같죠. 이것이 바로 리스크를 적게 만들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 지금 같이 보러 가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경매물건 아무거나 보이는 거 검색하고 입찰하면 되나요? 안 되죠.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경매물건 성정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서치를 해야 합니다. 자, 하나씩 쪼개보면서 목표를 세워볼게요. 자, 첫 번째, 감정가 대비 80% 미만으로 낙찰을 받는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자, 감정가가 현 시세와 비슷한 금액일 경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물건을 찾는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싸게 낙찰을 받고 만약에 바로 안 팔린다면 전세를 맞출 수 있겠죠. 이럴 경우 내 투자금이 100% 회수되거나 아니면 투자 금액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자, 다음 엑시트 전략을 세웁니다. 자, 엑시트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첫 번째, 단기 매도를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기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할 거고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른 물건을 또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전세 세팅을 목표로 했을 경우 임대사업자나 개인 명의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전세를 맞추면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기타 비용과 세금까지 감안을 했을 때 총 실제 발생된 비용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원금 회수는 안 되고 수익 발생도 안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를 9천만 원에 맞추게 되면 실제 발생된 금액은 1억 원이니까 원금 회수가 안 되고 수익도 발생 안 하겠죠. 자, 두 번째는 원금 회수는 되지만 수익은 발생 안 하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면 전세를 1억 원에 맞출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원금 회수도 되면서 수익도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이 경우는 전세를 1억 1천만 원에 맞추게 되면 원금 회수도 되면서 1천만 원의 수익도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풀피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구조가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월세를 맞출 거야. 이 경우도 임대사업자나 개인 명의를 활용할 수 있겠고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거든요. 원금 회수가 안 되는데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자, 이걸 예를 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낙찰받고 기타 비용까지 했을 때 1억 원이 발생했다고 할게요. 자, 근데 월세를 보증금 8천에 월세 40만 원에 세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금 회수는 안 되지만 월세 수익으로 인해 수익은 발생하는 구조죠. 자, 두 번째는 원금 회수도 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자, 여기에서 보증금을 1억 원에 맞추고 월세를 20만 원에 맞췄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원금 회수도 되고 월세로 인한 수익도 발생하는 구조예요. 저는 이 구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쵸? 왜냐면 원금을 회수했으니까 바로 다른 물건을 할 수 있고 월세로 인한 수익은 계속 발생하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안 팔아도 나중에 팔고 싶을 때 팔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만큼 월세 수익은 계속 증가하고 나중에 매도 차익까지 감안을 했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동산이 결국 팔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케이스로 수익을 낸 낙찰 사례를 볼 건데요. 어떤 구조로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호계리의 국제 한마음타운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91제곱미터고 14층 물건이네요.
최초 감정가는 1억 1,300만 원에 감정되었으며 1회 유찰되어 2022년 12월 29일에 7명이 입찰해서 8,363만 원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자, 감정가 대비 74%에 받아갔네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 15일에 임차인 최모 씨가 주택 임차권을 등기해놨네요. 채권 금액은 1억 1,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2021년 7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강제 경매로 경매를 넘겼네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배당 요구까지 잘했습니다. 자, 경매 개시일인 2021년 7월보다 먼저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어 보이지만 인수조건 변경이라고 써있어요. 자,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비고란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금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즉 권리상 문제 없는 물건입니다. 자, 낙찰 당시인 2022년 12월 시세를 보면 12층 물건이 1억 2,500만 원에 거래된 게 있네요. 자, 더 과거 실거래가를 보면 2020년, 2019년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1억 초반에 실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전세 실거래가를 보면 2018년 2월에 1억 원에 거래된 게 있어요. 자, 네이버 부동산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3%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입지를 보면요. 저희 물건은요. 코오롱 하늘채 1차, 2차 아파트 옆에 붙어 있어요. 약 배우 세대가 4,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 위에 상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학원가도 붙어 있어요. 자, 또 단지 아래에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고 스타벅스도 같이 이용 가능하겠네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얻어가자면 배우 세대가 많은 아파트 옆에 붙어 있으면 학군과 상권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럼 이 물건의 낙찰자는 어떤 구조로 만들었는지 계속 따라가 볼게요. 2022년 12월 29일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이때 내고 명도하고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까지 3개월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2023년 3월 이후에 실거래된 게 있는지 보면요. 저희 물건은 14층 물건인데 실거래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낙찰자는 실거주를 하거나 전세나 월세를 맞췄겠네요. 자, 전세 실거래가는 2018년 2월 이후에 거래된 게 없고요. 월세는 2023년 3월에 보증금 1억에 20만 원에 거래된 게 있네요. 자, 이 거래된 게 낙찰된 물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볼게요. 자, 2023년 1월 20일에 낙찰자 최모 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그 이후엔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게 없습니다. 그럼 낙찰자 최모 씨는 대출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을구로 가보면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중앙 새마을금고에서 채권 최고액 8,136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채권 최고액을 역산을 해보면 실제 대출받은 금액은 6,780만 원이 나옵니다. 낙찰가의 81%죠. 그리고 2023년 3월 28일에 월세 보증금 1억 원을 받아 채권 최고액 8,136만 원을 말소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요. 입찰가 계산식에 그대로 넣어서 이 물건의 히스토리를 정리해 볼게요. 자, 낙찰자는 이 아파트를 8,363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낙찰가의 81%인 6,78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들어간 비용은 9,445만 원이고 여기에 실제 투자 금액은 2,665만 원입니다. 낙찰자는 잔금을 치고 2개월 만에 보증금 1억 원에 20만 원 월세를 세팅을 합니다. 자, 개인명의나 임대사업자로 처리를 했을 거고 보증금 1억 원으로 대출 금액을 포함한 총 소요 비용 9,445만 원을 제외하면 수익은 554만 원이고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28개월 동안의 월세 수익은 560만 원입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제로고 현재까지 수익은 1,114만 원이더라. 자, 계속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 차익까지 얻게 되면 수익은 더 커지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투자금이 제로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희 처음 목표 설정했던 거에
지금 이 물건을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감정가 대비 74%의 낙찰을 받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3%였습니다. 자, 저희의 전략은 월세로 세팅을 하고 원금 회수도 되면서 수익도 같이 발생하는 구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대입해보며 연습하고 실행을 해보면 물건을 보는 해상도가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낙찰을 잘 받나요? 라고 묻지만 정작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몇 번 입찰해 보다가 지속해서 폐차라면 이건 내 적성이 아니야 라며 쉽게 포기하죠.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데요.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본질을 파고듭니다. 본질을 파고들기 위해 각각의 요소를 잘게 쪼개고 하나하나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연습을 하고 실행을 하죠. 막연히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성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해하고 탁월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혹시 모를 리스크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실패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리스크들이 두렵다면 아래 채널 목록에 있는 영상을 봐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인 부분이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런 말을 시의 구절로 썼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 길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물건 누가 봐도 입찰하고 싶죠. 내 눈에 이쁘니 남들 눈에는 얼마나 더 예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치열하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틈새 시장을 공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면요. 단순히 수익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여러 개의 작은 요소들을 분석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하죠. 어떤 구조로 수익을 냈는지 그 방법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현대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84제곱미터고 5층 물건이네요. 자, 최초 감정가는 2억 600만원에 감정되었고 1회 유찰되어 2022년 12월 26일에 한 명이 입찰해서 1억 5,600만원에 단독 낙찰 받아갔네요. 등기부를 보면 2012년 8월에 국민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네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리고 2022년 6월에 BNK 캐피탈에서 강제 경매로 경매를 넘겼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으므로 권리 분석은 할 게 없습니다. 자, 낙찰 당시인 2022년 12월 당시 시세를 보면 22년 3월에 10층 물건이 2억 2,100만원에 거래된 게 있네요. 혹시 이때 기억나시나요? 전국적으로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 최고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더 과거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1억 중반에서 후반까지 실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전세 시세는 어떨까요? 최고점 때 전세가 1억 9천만 원까지 실거래가 됐네요. 이거 싸게만 받으면 풀피까지 가능하겠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3%에서 90%까지 나옵니다. 그럼 입지를 봐볼게요. 자, 입지를 보면 여기 주변 아파트 배우 세대를 다 더하면요. 배우 세대만 12,000세대입니다. 자, 세대수가 많으니 당연히 인프라와 학구는 좋겠죠. 자, 보이는 초등학교만 4개고요. 중학교는 2개고 고등학교는 1개입니다. 자, 저희 물건은 여기 있고요. 이 많은 대단지 아파트에서 248세대인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팁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배우 세대 많은 아파트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인프라와 학군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말씀드렸죠. 이 물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 규모는 굉장히 작고 문의 지도를 눌러보면 평당 500만 원으로 평당가가 굉장히 낮은 아파트예요. 자, 이런 저렴한 가격에 이런 인프라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 수요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주변에 수산시장도 크게 있고요. 스타벅스도 있고 롯데시네마도 있습니다. 이 지도상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위에 아울렛까지 있더라고요. 또 있는데요. 단지 위에 예전에 전주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해서 그 부지를 개발한 구역이라고 해요. 당연히 도로도 깨끗할 거고 아파트도 신축일 거고 무엇보다 쾌적한 상권을 차량 5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저희 단지 서쪽에 공업지역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직주 근접으로도 굉장히 좋은 입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해서
다른 물건을 찾을 때 같은 지역이어도 좋고 다른 지역에 배우 세대가 많은 아파트에 똑같이 틈새 시장을 노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 구조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그대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계속 따라가 볼게요. 자, 낙찰자 이모 씨는요, 2022년 12월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이때 내고 명도하고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까지 3개월 이상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저희 물건은 102동 5층 물건인데요. 2023년 3월 이후에 실거래가를 보면 여기 25년 7월 20일에 5층 물건이 2억 1,600만 원에 거래된 게 있네요. 현재 기준으로 계약한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잔금은 아직 안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낙찰자는 매도 전까지 실거주를 하고 있거나 전세나 월세를 맞췄겠네요. 자, 전세 거래 현황을 보면요. 2023년 8월에 102동 5층 물건이 전세 1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이 전세 거래된 게 낙찰된 물건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뭘 떼봐야 알죠? 네, 맞아요.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볼게요. 2023년 2월 20일에 낙찰자 이모 씨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고 그 이후 소유권 이전된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 낙찰자 이모 씨는 대출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자, 을구로 가보면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삼성생명보험에서 채권 최고액 1억 3,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채권 최고액을 역산을 해보면 실제 대출받은 금액은 1억 1,458만 원이 나옵니다. 낙찰가의 73%죠. 자, 그리고 2023년 8월에 1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을 10월 16일에 받아 채권 최고액 1억 3,750만 원을 말소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요. 입찰가 계산식에 그대로 넣어서 이 물건의 히스토리를 정리해 볼게요. 자, 낙찰자는 이 아파트를 1억 5,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낙찰가의 73%인 1억 1,458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들어간 비용은 1억 7,200만 원이고 여기에 실제 투자금은 5,7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8개월 만에 보증금 1억 7천만 원 전세 계약을 합니다. 자, 개인 명의나 임대사업자로 처리를 했을 거고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으로 대출 금액을 포함한 총 소유 비용 1억 7,230만 원을 빼면 실제 들어간 나의 투자금은 238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2025년 7월 20일에 2억 1,600만 원의 실거래가 됐다는 가정하에 세전수익 4,700만 원에서 이 모든 비용을 빼고 순수익은 3,700만 원 정도 남네요. 자, 이 순수익을 실제 투자금과 비교를 해보니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1,500%고 낙찰가 대비 수익률은 24%더라. 자, 이처럼 낙찰 잘 받아서 수익 내는 사람의 결과만 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는 그들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거쳐온 과정의 구조인데요. 이런 과정의 구조들을 꾸준히 분석하고 연습해서 실행까지 해나간다면 물건 보는 해상도가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성공은 아이디어 벤치마킹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낸 구조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자신이 보는 물건에 그대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는 어떤 물건을 봐야 할지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경매 초보자들에게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익을 내는 성공 전략은 단순히 돈이 아닌 남들과 다른 전략적 사고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매각 사례를 분석하고 내가 보는 물건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지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작은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수익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627 대출 규제에 이어 9월 7일 또 다른 강력한 대출 규제가 발표됐죠. 수도권 경락잔금 대출뿐만 아니라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 대출도 막아버렸습니다. 모든 규제는 수도권에서만 규제를 받고 지방과 수도권 외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아마도 수도권 규제로 지방 아파트 쏠림 현상이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지방 아파트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지방은 어렵고 두렵다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방 아파트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방에서도 경쟁률 치열한 거 말고 남들은 관심 없어하는 특정 수요가 있는 입지의 물건들을 하나씩 분석해보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입지에 이런 물건들 입찰할 수 있나요? 이거 낙찰받으면 팔릴까요? 경매 강의에서 배웠던 입지 아파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물건 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지 알아보기 전에 물건부터 소개해 볼게요. 충북 음성군의 이안 음성대소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59 타입이고 14층 물건이네요. 2025년 9월 1일에 12명이 입찰해서 1억 3,59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는 인수할 게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낙찰 당시인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2025년 8월에 10층 물건이 1억 5,100만 원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한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물건의 해당 평형인 5구 타입의 세대수를 보면 287세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거래량을 보면 올해 2025년에 거래된 게 현재까지 10건입니다. 월 평균 1개 이상씩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실거래가는 1억 4,3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2024년에는 25건이 거래가 됐어요. 월 평균 2개씩 계속 실거래가 찍혔다는 거죠. 이 정도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량은 어떨까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량은 11개가 나와 있는데요. 287세대 중에 11개면 약 4%가 안 되는데 이 정도 매물량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입지를 보겠습니다. 입지를 보면 아파트는 2개만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네요. 학교나 학원가도 없어요. 자, 이 말은 자녀가 있는 3, 4인의 가구에 실거주 수요는 없겠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면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물건 주변에 이렇게 공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 특정 수요층은 이 공업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겠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아까 본 것처럼 학원가나 학교도 없고 먹자상권이나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3, 4인 가족이 여기서 실거주를 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쵸? 자, 임장 가서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손품으로 조사했을 때 이 입지의 특정 수요는 이 공업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 보이는데요. 자, 아파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이처럼 특정 수요층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실거래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낙찰은 잘 받았을까요? 저희 경매 물건과 동일한 110동 물건이 1억 4,9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안 팔리고 있죠. 가격을 더 내려야 팔린다는 소린데 우리 낙찰가를 보면 좀 아쉽죠. 만약에 차순위 가격인 1억 2,600만 원에만 받았으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물건도 볼게요. 이 물건도 보면 외딴 섬처럼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면 단지 바로 아래가 공업지역 밭이죠. 이 물건은 충남 천안시의 동보 아파트고요. 3층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 7평인 원룸형 아파트고 3명이 입찰해서 1,76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권리 분석을 보기 위해 임차인 현황을 보면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어 인수할 게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낙찰 당시인 당시 실거래를 보면 2024년 12월에 2천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이 물건의 세대수는 904세대고 전부 동일 평수입니다. 자, 거래량을 보면 9월에만 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올해 거래된 건수를 다 보면 60건 이상이 거래가 됐어요. 자, 더 나아가서 작년 2024년 거래를 보면 70건 이상이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 건수뿐만 아니라 월세도 꾸준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보증금 200에 월세 20만 원 이상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 여러 개 낙찰받아서
월세 세팅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현재 나와 있는 매물량은 11건으로 세대수 대비 1%입니다. 매물량도 적고 거래량이 많은 걸로 봐서 특정 수요층은 아까 봤던 공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물건 싸게 받아서 싸게 내놓으면 바로 팔리거나 월세도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무엇보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부담도 많이 안 되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낙찰은 잘 받았을까요? 1,76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최저가는 2,600만 원입니다. 근데 아직 안 나가고 있죠. 이 가격보다 더 싸게 내놔야 나갈 것 같습니다. 수익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소액으로 투자해서 월세 세팅해서 월세 계속 받다가 나중에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 두 가지 낙찰 사례의 공통점을 보면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입지고요. 주변 공업 지역으로 인한 특정 수요층이 존재합니다. 또한 꾸준한 거래량과 매물량이 적절하게 있고 일반인들이 피하는 입지로 경쟁은 덜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입지여도 특정 수요만 확실하게 있다면 거래는 잘 된다. 자, 이런 물건들을 잘 찾아보시고 실제 낙찰 사례들을 복기하면서 하나씩 대입해 보세요. 자,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검증된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물건을 본다면 확신이 생길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경매 물건 입찰하러 법원에 갔는데 내가 입찰할 물건에 경쟁자가 30명, 40명씩 몰려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로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경쟁 치열하면 경매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포기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방법을 알고 난 뒤로 저는 더 이상 인기 물건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놓치는 숨은 기회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그냥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복사 붙여넣기처럼 말이에요.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지금 같이 보러 가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부산 북구 구포동의 백양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의 낙찰자는 얼마를 벌었는지 한번 같이 봐볼까요? 건물 면적 82제곱미터의 10층 물건입니다. 최초 감정가 1억 2,770만 원에 감정되었고 1회 유찰되어 2022년 12월 29일에 2명이 입찰해서 8,329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2012년 12월 21일에 우리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2021년 12월 27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미 경매로 경매를 넘겼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볼게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니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수할 게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낙찰 당시의 시세를 보면 2022년에는 거래된 게 없고 2021년 11월에 12층 물건이 1억 2,650만 원에 거래된 게 있네요. 자, 더 과거 실거래가를 보면 어때요? 시세 변동이 크게 없어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있거나 아니면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입지로 보이네요. 자,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니 가격만 싸게 받으면 언제 팔아도 수익이 나는 물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변 아파트의 시세와 지금 보고 있는 물건의 평당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를 이용할 겁니다. 호갱노노에서 해당 아파트 검색을 해주시고 여기를 눌러주고 여기 보면 분위지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파트별로 평당가가 나오는데요. 보기 편하게 색상으로 나눠져 있어 한눈에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우리 백양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로 보입니다. 그쵸? 자, 이 의미는
가격을 싸게 내놓는다면 여기에 있는 경쟁 아파트들보다 1등으로 제일 먼저 팔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유추해보고 계속 따라가 볼게요. 자, 입지를 보기 위해 지도를 켜줬는데요. 저희 단지는 여기에 있고, 단지 앞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좀 있긴 한데, 좀 멀어요. 하지만 지도를 좀 축소를 해보면, 지적 편집도를 보면, 저희 아파트 기준 남서쪽에 공업지역이 있어서 이 물건의 낙찰자는 여기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직장인을 타겟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팔렸는지 볼게요. 자, 낙찰자가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 바로 팔았거나 전세나 월세를 맞췄을 거예요. 2022년 12월 29일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이때 내고 명도하고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까지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자, 그럼 2023년 3월 이후에 실거래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센스 있으신 분은 바로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2023년 3월에 10층 물건이 1억 1,600만 원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자, 이 거래된 게 낙찰된 물건인지 아는 방법은 이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합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23년 1월 31일에 소유자 전모 씨가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주소지는 경매물건과 다른 주소이니 실거주는 안 했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 3월 4일에 이 물건을 매수한 강모 씨의 주소도 경매물건 주소와 다른 걸 보아 실거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낙찰자 전모 씨는 대출을 얼마를 받았을까요? 자, 을구로 가보면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삼성화재 해상보험에서 채권 최고액 7,659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 채권 최고액을 역산을 해보면 실제 대출받은 금액은 6,382만 원이 나옵니다. 낙찰가의 76%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입찰가 계산식에 그대로 넣어서 이 물건의 히스토리를 한번 쫙 정리를 해볼게요. 자, 경주에 사는 낙찰자 전모 씨는 이 아파트를 8,329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낙찰가의 76%인 6,382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들어간 비용은 9,670만 원이고 여기에 실제 내투자금은 3,288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낙찰자는 이 물건을 잔금치고 2개월 만에 1억 1,600만 원의 단기 매도를 합니다. 아마도 낙찰자는 매매 사업자로 처리를 했을 거고 세전 수익은 3,270만 원에서 여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익이 1,7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자, 이 순수익을 실제 투자금과 비교를 해보니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53%고 낙찰가 대비 수익률은 21%더라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복귀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요. 만약 경매 물건을 보는데 구포동의 같은 아파트가 경매에 또 나왔다면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자신 있게 입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런 물건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통 단타 목적인 매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부동산 한 사이클을 돌리는데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2년 전에 매각된 아파트 물건을 서치하시고 종잣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보통 돈이 부족하니까
감정가 2억 이하의 매각 사례를 보면서 하나씩 복귀 훈련을 해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아래 채널 목록에 있는 경매 기초 영상을 보시면 경매에 대한 기본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